찬밀도 풍미가 다를 것 같고요. 발효 정도는 다를 거고요. 찾고 싶은 게 그거죠, 저희는. 우리 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도 다양하고 작업자도 다양하고 이런 평가를 해봤을 때 재미가 있는 거죠. 다양성 때문에. 노력할 수 있다면 이런 게 시작이겠죠. 일단은 지금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 주신 질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입산 밀들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싶은데 고민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은 저도 고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더벨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입밀 납품을 시작했지만 우리 밀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일관성이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한 사람이 문제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한번 문제 발생하면은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 관점을 분리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조합이 일정하게 교육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규제를 따라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양의 만큼의 밀을 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지 않는 한 섞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큰 재분소도 지금 사조 같은 경우도 포대마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대체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농진청에서는 식량가공에서 하는 방법은 계속 종자 개량을 하고 있어요. 종자 개량 통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계시지만 아직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일반 밀가루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지,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품 굵기에 따른 맛이 차이. 오가그레인 굵기가 훨씬 굵고요. 제빵성은 엄청 떨어져요. 반죽이 잘 안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발효종이 들어가가지고 이스트가 효모가 잡아주긴 하는데 일단 드셔보셔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밀의 종류에 따라서 빵에 어울리는 밀, 바삭한 과자에 어울리는 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밀의 특성이기 때문에 강력, 중력, 박력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강력 중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박력에 포함되는 밀이 고소밀이 있고요. 근데 지금 유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지금 모든 구조가 거기에 엮여 있어요. 고소밀이라든지 그리고 안진키라든지 찬밀은 중력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빵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가공 방식에서 보완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은 아마 가공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찬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 토종이 불분명한 품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반박하고자 했으나 제가 자세히 몰라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요. 자, 이번에 자세히 네, 맞습니다. 이게 반외래성 종자라고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농업기술센터의 관점은 등록이 되고 안 되고가 되게 중요한 게 등록됐다는 얘기는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관리가 되는 밀이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이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있겠죠.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작업자가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토종밀에 대한 맛을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제품화 시켰을 때 소비자가 그 맛을 공감해 줄 수 있다면 아마도 만족성은 높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글루텐이 약해 제빵 작업도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블렌딩 없이 찬밀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 밀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이미 나아져 있는 교육에서는 그 관점에서 가능성을 책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강력분은 강력분이고 빵용이야. 중력분은 그럼 빵용이 아닌가요? 이거 관점 차이잖아요. 빵 돼요. 박력도 빵 돼요. 단지 안 배운 것 뿐이고 안 해본 것 뿐이잖아요. 통밀도 100% 했을 때 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빵 될 수 있어요. 단지 맛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부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배우신 분들은 프랑스 빵을 하겠죠. 우리 밀을 잘 안 하시더라고. 왜냐면 프랑스 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다면 우리 밀은 우리 밀 재료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재료에 대한 관점, 정보, 경험 그런 건 수치들이 아직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재료에 맞게끔 제빵성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료가 가진 특징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빵성을 부여해야지 배우시는 분들도 이해가 빠르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방식에서 이해하려면요, 우리 밀은 안 되는 빵일 수 있죠. 라는 질문 같고요. 네. 제빵성을 테스트한 후에 제가를 할 것인지 빵을 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밀은 가능해요. 둘 다. 단지 통밀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성질을. 그 통밀이 가지고 있는 맛 자체가 거칠지만 결국에는 영양이라는 게 있어요. 영양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시대이기도 해요. 통밀이 가지고 있는. 그럼 그 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통밀을 쓸 거라면 말이죠. 앞으로 계속 통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통밀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아마도 이게 영양학적인 것도 있는데 안 버리겠죠. 지금 100밀을 뽑아내려고 밀기를 다 버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통밀을 다 먹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것 같긴 해요. 다 봤을 때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던 질문이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죠? 찬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 참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 재배 요인들, 과연 있느냐, 제빵성이야 이제 발효종이라든지 그건 이제 개별적 특징이고요. 지금 성분검사가 들어왔고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사항을 가지고 얘기 드릴 텐데, 재배는 이제까지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긴 한데 재배 환경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빵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특히 영양 가치에 영향이 커요. 여기 참밀 재배하시는 분들도 이모작이실 거고, 아마 거기 써 있잖아요. 일기작이신 분들은 정말 밀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영양 가치 다를 거고요. 맛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먹어서. 근데 일단은 그런 형태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 밀은 결국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참밀도 4가지가 이제 있는데 결국 그 환경에 따라서, 제 방식에 따라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성분만 봐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내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기후. 이 기후 조건은 모든 걸 다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난성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춥거나 정말 덥거나, 그러니까 이게 작물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온 성분을 가지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다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차이를 알아가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밀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참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참밀을 가지고 아미노산 검사를 했고요. 성분 검사를 했고, 양평 참밀 때문에 원곡을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고 제가 작년에 했던 연구가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취직하기 시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많이 보셨죠? 껍질이 있고요. 쌀과 다른 건 호분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벗겨지지가 않아요. 깎아내야 돼요. 그런 게 있는 거고, 이게 다 배유죠. 전분의 양이 한 80%, 그리고 단백질 양이 한 10에서 15% 사이인 거고요. 그리고 회분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등급 체계가 있는데 강력, 중력, 박력밖에 없어요. 근데 프랑스나 유럽은 T로 시작하잖아요. T가 회분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밀을 먹고 있냐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먹긴 하지만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력도 중요하고 중력도 중요한 거죠. 오히려 중력이 더 많을걸요? 먹는 거에서는. 그래서 빵 쪽은 아마 지금 이제 막 나올 것 같긴 해요. 요 회분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밀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분석.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인데 밀이 특징적인 게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치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 특징이 이게 생긴 거죠. 물리적 분석이. 그리고 영양은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빵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건강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뭐가 필요한 성분이 맞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건강에서 지금 핵심은 결국 영양 성분들이 아니고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죠, 환경. 그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 항산화가 얘기를 해요. 항산화 혹시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게 인지질이에요. 그 인지질은 뭐 이따가 포화지방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약해진다는 얘기죠. 막이. 그럼 세포가 굳어요. 굳고 활성을 못하면 걔 죽어요. 걔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세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를 먹어서 세포를 막아주거나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가지고 영양을 공급해 준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빼줘야겠죠. 뭐 이게 기본적인 건강 얘기니까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게 물리적 특성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은 AACC, 공유화학자협회예요. 여기서 다 해요. 미국에서 들어온 밀은 이 협회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요. 제빵법이든 제분이든 밀의 품질 특성. 화학적 분석이야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기본적인 영양 가치니까요. 이 물리적 분석에서 이 페리노그래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페리노그래프는 반죽하는 기계예요.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떨어져요. 힘이. 처음에 강한 게 강력이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밀가루를 측정할 때 이 수치를 가지고 밀가루의 품질을 정해요. 그러면은 물성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밀가루가 이게 수치가 더 올라갈수록 물성이 강한 거예요. 그럼 물을 더 많이 먹을 거고 반죽하면 더 탱탱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성분 검사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밀가루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익스텐소 그래프는 연계된 실험이긴 한데 얘는 반죽한 다음에 끊어뜨려요. 그러니까 잡고 있는 힘을 밀어가지고 끊어뜨리면서 거기에 발생한 힘을 이렇게 그래프화 시킨 거죠. 보통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계량제 할 때 많이 써요. 계량제를 넣었을 때 똑같은 밀가루인데 잡아당긴 힘이 차이가 있더라. 그때 많이 하는 그래프고요. 아밀로 그래프는 호화예요, 호화. 그러니까 물이랑 밀가루 넣고서 끓여요. 끓인 다음에 뭉치겠죠?
쭉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런 다음에 뚝 떨어져요. 점성이. 요 포인트가 낙차가 노화예요. 이 노화를 가지고 그 밀에 효소 측정을 해요. 그러면 뭉쳤다가 풀어지는 게 빠를수록 좋은 밀이 아니죠. 효소 활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밀가루 품질 특성이에요. 이거 왜 필요할까요? 가공을 요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밀가루에서는 이거 매번 할 거예요. 매번 해가지고 안정성을 잡아서 처리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효소 처리라든지 그 전분 차이라든지 성장능을 넣기도 하고요. 글루텐을 높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물리적 특성을 만들어가지고 가공에 대한 안정성이 핵심이에요. 밀은요. 왜냐하면 밀 산업의 핵심은 양이에요. 양이 많을수록 수입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유통기한이든 거기에 맞춰 진행하려면은 요거는 다 백밀들만 하는 거예요. 통밀은 들어가지 않아요. 백밀 조건에서만. 왜냐면 통밀을 안 쓰시는 이유 다 아시죠? 실온에서 유통이 안 돼요. 지금 포대로 나와 있는 모든 강력, 중력, 박력은 유통기한이 1년이에요. 1년이라는 조건을 내걸기 위해서 필요해요. 유통기한이 짧으면 단가나 유통에 대한 문제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깔려있는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한 품질 특성의 조건들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배우는 방식이고,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요 AACC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얘를 차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능사 품목은 이게 주예요. 자, 영양적인 특성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기준은 이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국내산 통밀하고 수입산 통밀을 가지고 영양성분 및 항산화 활성 비교를 한 논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요. 종자별로 수입밀이 있고, 저기는 이제 어느 통밀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트에서 통밀이라고 파는 걸 구입했는데 어떤 통밀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이분도 모르시겠죠? 그냥 통밀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일단은 비교한 거예요. 수입산이랑 그거를. 근데 이거 되게 귀한 자료예요.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똑같은 조건에. 제가 한 거는 밀쌀이 아니고요. 원국 자체로만 구입을 해가지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실험을 한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일반 성분들. 쉽게 얘기하는 거는 수분량, 그리고 이게 회분이에요. 회분량, 그리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까지 했어요. 탄수화물 저는 못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보통 이렇게 영양 성분을 따져요. 단백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우리 밀이 높게 나왔어요. 수입밀에 비해서요. 그리고 통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밀보다 많게는 2~3% 높아요. 통밀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원곡으로 한 게 많게 16%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깎아냈을 때는 2% 빼시면 돼요. 한 14, 13 나올 거예요. 근데 통밀은 수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똑같은 조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아마 요 수입밀 통밀이 조금 격차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겼다던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치에 대한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 수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양 특성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안 할 거고요. 회분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근데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식이섬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이거는 껍질 두께 차이예요. 분명히 밀의 차이는 지금 요거 안증키랑 자생밀 같은 경우 100g부터요. 껍질 두꺼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황금알이라든지 금강, 조경 같은 경우는 껍질을 줄이려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껍질이 강할수록 수익이 떨어져요. 그럼 개량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쵸, 배율을 늘리는 거죠. 근데 껍질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항산화가 약해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껍질이 두꺼울수록 항산화가 좀 더 강해져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수분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수분이 비슷한데 수입밀하고 금강밀은 수분이 10%대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관상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백강, 안증키, 자생밀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뜨려요, 일부러. 여름을 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강밀이나 수입밀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밀마다 수분 차이가 있어요. 이 수분 차이는 분명히 가공에 차이가 발생해요. 그 점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인데 이제부터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요게 필수죠. 이게 비필수. 필수 아미노산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몸에서 없는 것들이에요. 먹어줘야 되는 것들. 비필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합성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몸에서 이렇게 생합, 대사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먹을 필요 없는데 여기서 다 발현돼요. 그래서 요거에 떨어지면 병이 나는 거죠. 영양적 병이. 밀에서 제일 중요한 아미노산은 얘를 먼저 얘기해요. 글탐산. 얘는 비필수예요. 여기 있거든요. 수치를 쭉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밀이 가진 특성이에요. 아미노산 중에 얘가 제일 많아요. 수치가. 그 다음이 프롤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뭐 류신이라든지 몇 개가 있긴 한데 비슷하고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얘가 핵심적으로 막을 발생시키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막을 발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예요. 프롤린. 프롤린이 사실은 유도체이기 때문에 물을 넣어줘요. 글루텐한테, 얘한테. 프롤린이 높으면 훨씬 더 점탕성이 높아져요. 글루탐산은 뭐 아시겠지만 원래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활성이 누가 시킬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CGT는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강력분에서 글루텐 얘기를 할 때 제 핵심은 이산화황 결합이라 얘기를 해요. SS 결합.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S, 황이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과 결합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결합을 통해서 막이 형성되는 게 글루텐이에요. 글루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 여기에 시스틴과 프롤린이 합성돼가지고 SS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황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론적인 얘기예요. 글루텐 막은 이산화황 결합이다. SS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이론적인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수치가 그 점탕성의 얘기하는 수치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아요. 우리밀이. 근데 요 시스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밀이 프롤린하고 시스틴 함량이 낮아요. 우리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물을 넣어주는 게 늦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죽할 때 발생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글루텐은 있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은 높은데 백각이 높잖아요. 근데 반죽하면 퍼져요. 똑같이 반죽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예요. 시스틴, 프롤린. 얘가 낮으면은 물을 이렇게 전달한 유도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늦어요. 빵을 할 때 스트레이트법이라고 아시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는 방식이 그 무반죽법, 손으로 반죽도 많이 하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먹을 때. 스트레이트법은 단시간 내에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힘으로. 역학이죠.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가 됐을 때 빼주면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시간 내에 물을 넣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쳐져요. 반죽이. 그러니까 이게 기계 내성이라고, 기계 내성이 좋은 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쓴 코끼리, 맥선 같은 강력분들은 그거 다 보완해 놨어요. 물을 빨리 흡수해요. 근데 이거는 제빵 공정의 문제지, 무반죽법이든 물을 천천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들 뿐이지만 훨씬 더 탄력 좋은 밀이 빵이 될 수 있잖아요. 경험해보시면 다 알지만 가공할 때 리스크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적으니까, 생산량이. 그렇지 않을까요? 물량을 늘리면 더 좋겠죠? 더 빨리 흡수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구조에 없는 거예요. 비상스트레이트법은 비상시에 쓰는 방법이겠죠? 원래 쓰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루탐산이랑 아스파라긴산은 높진 않은데 감칠맛을 부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결합해가지고 끝맛에 감칠맛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맛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아미노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많고 얘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끝에 나오는 맛 자체가 다르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트리토판이라든지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죠. 알라닌 많이 드세요. 단백질 합성을 이렇게 빨리 해주시기 때문에 나머지 높진 않지만 다 대사작용에 필요한 단백질들이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맛에 영향을 주나 이게? 아직 국내 논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 제빵성에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설명도 여기서 끝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발효를 해서 단백질을 분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스트는 아시다시피 전분만 분해하잖아요. 근데 샤워도 같은 형태는 전분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들을 분해해요. 뭘 분해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요 수치가, 요런 작은 수치들이 과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풍미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외국 논문에 있을 것 같긴 해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 요거 토양 수분하고 질소 비료나 온도가 아미노산에 영향을 주는데, 요거의 프롤린. 이 환경적 요소들이 프롤린 생합에 영향을 줘요. 그 얘기는 프롤린 수치가 높은데 밀에서는요, 요게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단지 외국 논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밀은 결국에는 토양이 다양하고 재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과연 기재할 수 있느냐? 가공자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형태를 발효종이든 물량이든 특성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는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방산. 이게 지방산이에요. 아까 2%대에 있는 지방산인데 이게 27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산은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단백질은 그냥
대사작용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에너지원이잖아요. 지방산도 에너지원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먹어요.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이 포화지방산이 불포화지방 차이가 뭐냐면요, 요거입니다. 이거 시스, 그러니까 탄소수예요. 그리고 옆에 N 보이시죠? N 오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포화는 이중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메탈기랑 카보시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탄소수가 쭉 있거든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없으면 얘예요, 포화지방산. 근데 세 번째 이중결합이 발생하면은 오메가3, 여섯 번째 발생하면은 오메가6. 들어보셨죠? 오메가3?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인체 구조가요, 이제 소화를 할 때 지방을 분해해서 먹을 때 포화지방산은 소화를 못해요. 아시죠? 그래서 중성지방, 특히 LDH라든지 그런 중성지방가들이 높을수록 소화를 못해가지고 일로 다 보내요. 전립선으로. 여기서 분해해서 다시 일로 와요. 이게 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포화지방은 다 흡수됩니다. 소장, 대장에서 다 흡수돼요. 바로 간으로 가요. 글루코겐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화지방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망가질 거예요. 요 라인에서.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콜레스테롤이겠죠. 중성지방의 핵심은 콜레스테롤가가 높기 때문에 혈당 농도 다 높여요. 그럼 결국에는 혈류를 느리게 만들어요. 성인병들의 핵심이 이 포화지방에 있겠죠. 포화지방가들은 요것들이에요. 영들이 다 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일이든 씨앗이든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인돌렌산, 올렌산, 그게 제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불포화지방가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지방산은 사실 미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2%대이기도 하고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단지 여기서는 발생했죠. 큰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우림이라고 이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껍질에 있는 부분이라고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산화가 있는데 아까 식이섬유랑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자생밀이 높죠. 그러니까 일단은 항산화를 얘기할 때 식물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거든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피토케미칼, 토마토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막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질환을 진행할 때 이 피토케미칼을 강하게 흡수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폴리페놀하고 플라보이노이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몸에서 이렇게 항산화 작용하는 자체가 세포벽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빼주죠. 그래서 항산화가 높은 것들을 많이 드셨을 때 몸의 면역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 식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거예요. 분해를 했을 때, 메탄올 분해했을 때 나온 수치인데, 우리밀이 높게 나온 이유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쵸, 껍질이 높을 수 있다고 좀 보고요. 여기서는 동일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페놀, 플라보노이드, DPPH도 플라보노이드를 검출하는 실험인데요. 보통 이 세 가지를 많이 해요.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품목들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량이 될수록 이게 높아요. 그리고 이 검은밀 자체가 아시다시피 높아요. 원래 높아요. 성분 자체가. 검은 게 들어가는 게 다. 그렇겠죠. 근데 안진키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안진키밀을 요거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안진키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재배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적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진키밀에 대한 유래 아시잖아요. 키가 작아진 이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적응하고, 그리고 썩지 않는 사과 다 아시잖아요. 하우스든 질소든 영양가를 많이 넣어줄수록 이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이 안 좋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산화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많이 딸려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진키밀 같은 경우도 워낙에 면역이 좋기 때문에 뭐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 일본을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게 가능했던 것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생력. 아마 찬밀도 그럴 거라고 보긴 하는데, 찬밀은 이걸 못했어요. 이걸 하는 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업체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험이 간단하거든요. 마지막 무기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슘, 그리고 철, 마그네슘, 이게 제일 많아요. 밀은. 그러니까 무기질은 회분량인데 결과적으로 회분이 뭔지 아시죠? 다 태우고 나와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사라지시면은 이게 나올 겁니다. 이거 남아요. 남잖아요, 항상. 유기질이 있는 거고 무기질이 있는 거예요.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식물도 다 가지고 있고요. 단지 몸에서 되게 중요해요. 대사질환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마그네슘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작용을 많이 해요, 마그네슘은.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도 이게 각각 다 무기질, 옛날에는 영양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관심이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호르몬, 운반체. 그렇기 때문에 무기질에 관심이 높고, 그리고 무기질이 많으면 좋다라고 보는 식품이 그런 거겠죠. 통밀. 통밀이 높을수록 무기질가가 높아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공이 많이 되는 게 좋은 거냐? 이제 그 얘기는 건강에 영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양적인 얘기고요. 마르쉐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자료인데요. 물성에 대한 설명을 이따 드리겠는데 김천이랑 남도가 퍼져요. 물 흡수가 잘 안 돼요.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도 빨리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보시면 그 재배 형태. 이게 중요한 게 그거는 어떤 걸 심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밭에. 그러니까 논이야 쌀이죠. 근데 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종밀을 재배하시거나 저희도 호밀을 재배하고 있긴 한데 밭에 재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콩이에요, 콩. 근데 씨를 거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문제는 그거죠. 요게 맞나? 심기 전에 밀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기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늦게 타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콩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밀을 먼저 재배해요. 그러니까 덜 큰 밀들은 효소가 많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지 않고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품질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확일이. 이래서는요. 분명히 환경 조건에서 발생할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기작이면은 영향이 커요. 일기작은 사실은 수확일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이기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수확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이 교류하면 돼요.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미리 알고 작업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정보가 이제 추적이 되면요.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될 소지가 크죠.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건조 방식은 이거 뭔지 아시죠? 건조기는 지금 농가에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고추를 말리든 얘네 담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담배를 말리든 많이 말리는 것도 있어요. 그 건조기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자연건조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차 깔아놓고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수치가. 얘네들은 시간 맞춰놓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 들죠.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비용 초에 달라요. 이게 들어가면은 단가 차이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얘도 품이 들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품이냐 연료냐 아니면 그 얘기긴 한데 병행도 계시고. 그리고 보관 방식은 저온 창고로 보관하는 게 맞긴 맞아요. 일단은 효소 활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거나 하면 효소 활성이 돼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물 넣기 전까지는요. 저온 창고 보관하기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가그레인에서 대다수 하시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맞춰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 기준은 작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먼저 일단은 조건을 맞아야 되는 거고요. 제품 팔아야 되니까요. 그것도 알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차이를 아셔야 될 거고 저희는 손해보면 안 되는 거죠. 소비자를 연결해서 잘 유지해야지 다시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예요. 판매가 돼야지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셔야지 지속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아미노산 얘기하기 전에 10년, 그러니까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당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의 대다수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든 간에 수치를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대다수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곳이라서 일반적인 칼로리, 조단백, 조지방 그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곳이라서 두 군데서 병행을 했고요. 자, 이제 아미노산 측정 결과인데요. 이제 필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죠. 양평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곡이에요, 원곡. 원곡인데 높아요. 제가 했던 실험하고보다 높아요. 양평 1000ml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정확히 비슷해야지 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양평이 월등히 높더라. 하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스펙트 다 높아요. 고대밀에 대한 설명을 다 아실 거예요. 배체 얘기를 하거든요. 2배체, 4배체, 6배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먹는 모든 밀들은 이거예요. 스트리트급 STM. 이게 6배체에서 나온 밀이고요. 다 이거예요. 6배체.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콘 혹시 들어보셨나요? 엠머. 네. 얘네들이 되게 좋은 게 생리활성 물질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처음에 풀이었어요. 풀이었다가 두 개가 붙은 거예요. 2가 붙어가 4배체 된 거고요. 4배체부터가 엠머라고 이게 아이콘 2배체예요. 완전 풀이에요, 완전 풀. 그래서 빵이 안 돼요, 사실은. 6배체로 자연 개량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더 좋은 종자를 남긴 것 뿐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원래는 막 털어도 다 털어지는데 안 털리는 것들 위주로. 가공에 좋은 조건들, 그리고 빵이 잘 되는 조건들만 남겨놓은 게 그러니까 트리티쿰이에요. 그렇게 종계돼서 지금 다 6배체예요. 99%가. 그 중에 고대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고대밀들이 스펙트도 6배체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긴 했는데 옛날에 된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 인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수입밀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배유가 커지고 아시다시피 양을 늘리고 해가지고 이런 단백질 대사작용에 도움되는 것도 다 빠져나간 거예요. 참밀도 높진 않아요, 보면은.
특히나 이거 메티오닌 같은 경우가 아까 설명이 있었긴 한데요. 대사에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형태들은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트리토판은 우리가 영양소 먹기도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특징적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얘기인데 필수 아미노산에서는 얘가 높아요. 스펠트가. 아마 우리나라 재배하고 있는 엠모도 있고요. 엠모까지 거기 했는데 아마 검사하면은 이거 높게 나올 수 있는 숙제 커요. 단지 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사에 작용하는 것들, 뭐 트리오닌, 뭐 예를 들면 이거 페니알라닌, 라이신 같은 경우 다 대사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합성이 되는 단백질들이 다 비필수 합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하면서 높은 게 되게 좋은 영양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얘기했던 아스파라긴산, 세 가지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근데 높아요. 김천이요. 이런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프롤린도 높아요. 얘가 높긴 한데요. 그리고 이거 아스파라긴산이 남도 1000ml 월등히 높아요. 양평을 배제시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산스페틱한데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밀마다. 일단 드셔보실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사실은 아미노산도 그냥 아미노산이 있다는 뿐이지 맛에 영향을 주는 건 다양해요. 지금 남도 1000ml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음산이 이게 좀 작죠. 근데 나머지 건 다 높아요. 스페트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이게 글루텐에 적합한 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스페트가 아시다시피 껍질 되게 두껍거든요. 지금 많이 깎아내신 것 같긴 한데 원곡을 하면 엄청 붉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페트 자체가 우리밀하고 비교가 좀 안 돼요. 월등히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기능적인 형태 가진 것들이 있더라 정도까지가 사실 연구한 결과예요. 나머지 이런 대사작용을 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휘발성을 가진 형태가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특징적인 것들, 농산스페트가 아마 다 좋긴 하겠죠. 얘를 배제시킨다면 우리밀 중에서는 수치 변화가 좀 높아요. 비슷하게 하는데 약간씩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정보를 좀 더 축적한 다음에요. 이게 이제 아미노산 측정이고요. 양평, 요게 이제 좀 더 흥미롭죠. 요게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양평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해도 여기 있는 수입 DNS는 아까 보셨겠지만 본밀이에요, 본밀. 다크 노스프링이라고요. 그리고 금강밀은 구례에서 받은 거고 이성은 두 군데고요. 진주는 거기 금국정에서 받은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 아미노산 조건에서는 양평이 훨씬 월등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안진키밀이에요. 안진키밀이 기본적인 수치가 더 높아요. 그 다음이 수입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백강밀. 그러니까 수치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고요. 필수 아미노산 수치로 지금 얘기를 했을 때는 순서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나 트리토판 같은 경우가 안진키밀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다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적인 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단백질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안진키밀이 특히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필수인데 여기 높아요, 일단은.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비필수는 숨이 높아요. 왜냐면 일단 그 탐산이 높아요. 그리고 프롤린도 높아요. 시스틴은 이상하게 군감밀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자생밀 같은 경우가 낮죠, 탐산이. 되게 부피가 작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울밀 자체가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저희도 이렇게 매우 팔고 있는데 드셔보신 분들이 다시 안 사시더라고요. 영양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맛이 떨어져요. 식감이 많이 떨어져요. 딱딱해요. 그만큼. 똑같이 생산했을 때.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성분은. 그리고 백강밀 중에서 알라닌이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강밀이 원래는 강력 대체제거든요. 금강밀은 중강력이잖아요. 백강밀은 그 다음에 계량돼 나온 게 그 강력을 높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낮게 나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 품목들을 다 빵으로 만들었거든요.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스트 다 끝냈는데 제일 잘 나온 게 백강밀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루탐산이 높긴 한데 프롤린도 낮고 다 낮아서 원래는 안 나왔어야 될 빵인데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인가? 그럼 저는 그냥 추측이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밀가루 소금물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빵책인데 거기에 그 제빵사가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비료나 질소를 투여하지 않은 걸 쓴대요. 그게 훨씬 맛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얘기죠. 질소를 많이 넣으면은 높아져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게 높아질 거예요, 아마. 영양가치가 높아지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밀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높아져요. 이 단백질 수치가 다 높아져요. 그러면 그게 빵에서는 적절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백감이 잘 나왔다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빵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재배한 밀들, 그러니까 자연 재배한 밀들이 이게 떨어져요. 단백질 수치가 원래 종자는 높은 종자인데 재배하고 왔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근거에서는 빵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으니까 이 수치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재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철규 농부님 쪽 밀들이 다 좋을 거라 예상은 해요. 땅이 가지고 있는 내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배 형식에서 얼만큼 질소를 투여했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다른 얘기인데 제주도의 환경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질소잖아요. 엄청나게 뿌려요. 그러니까 질소가 필요한 게 1인데 거의 10 이상 뿌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당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박이든 참외든 질소를 더 투여할수록 당도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의 과실 측정은 그쵸? 브릭스죠, 브릭스. 이걸로 다 단가 내기이기 때문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질소를 많이 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질 거예요. 당도 높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재배 방식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소비자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농가들은 수익을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될 거고 그 방식에서 질소든 질소가 퍼니 비료든 거름이 질소잖아요. 사실은 다 그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때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죠. 어떤 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적게 나온 거를 수치가 안 나왔다고 높게 단가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빵 하시는 분들이 단가가 쌀 때 빨리 사세요. 제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일반 성분 검사예요. 일단은 지금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성분 검사는 열량 차이가 좀 있긴 하고요. 탄수화물도 거의 비슷하고요. 당류가 차이가 좀 있긴 하는데 높아요. 스펙트가. 나머지는 낮아요. 안진키밀도 2.3 나왔어요. 검사해봤더니요. 당류가 높아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류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을 가지고 유도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요오체 단백질이. 그 부분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전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깨져 있는 거죠. 이미 당이 깨져 있는 거예요. 효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확실하지 않지만요. 그 지방도 이게 높긴 한데 남부참미 높게 나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 성가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방산이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밀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요. 비싸가지고. 아까처럼 그 27가지 다 책정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씨앗들은 많이 해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밀은 많이 안 해요. 근데 높더라. 양이 하나 있는 거죠. 특징이. 그리고 포화지방가도 높게 나왔어요. 같이 원래 높아지는 거예요. 지질은. 그리고 나머지는 요 차이에 있는 거죠. 단백질. 요게 아마 그 단백질 같은 수치일 거예요. 참밀들은 낮아요. 그러니까 가공 격성에는 떨어지겠죠. 강력분이 아니죠. 요거 보시면은. 양평 참밀은 높아요. 이거는 단백질가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양평은 재배 방식이나 그런 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밀 같아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도 달라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아미노산 차이도 봤지만 다 높게 나왔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 논산스펙트가 11점의 강력 형태가 띄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쵸, 제가 준비한 좀 빠르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고 이제부터 이제 시식을 할 텐데요. 이거까지 설명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방식은 이거였어요. 물량하고 다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밀가루랑 물 넣고선 오토리즈를 했어요. 오토리즈 아시면 아시겠지만 소금하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반죽 먼저 해요. 그러면은 효소든 그 활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활성이 된 상태에서 소금하고 흉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한 거랑 안 한 거 차이는 커요. 풍미 차이도 크고요. 그렇게 믹싱을 한 다음에 실온에서 2시간 정도 발효를 하고 실온은 이거예요. 그리고 분화 성형을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온인데 제 계산을 잘못한 게 원래는 한 8도, 9도 예상했는데 10도까지 올렸더라고요. 이게 한번 늘었다 닫았다 했을 때 양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스트 양은 키로에 2일이었어요, 1. 그리고 그 발효종은 키로에 10이에요. 키로에. 10g. 키로에. 자, 여기 받아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1번 이스트는 이스트. 1, 2, 3번 적혀 있을 거고요. 2번은 저희가 재분한 거에다가 설명드렸지만은 발효종이 10g 들어간 거예요. 이스트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5가그램에서 그 샘플을 주셨던 거. 여기 논산 스펙트는 없어요. 저희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4가지만 있어요. 참밀만. 그리고 발효종 똑같은 배합. 그러니까 일단은 발효가 다르고요. 그리고 아마 발효가 다른 만큼 활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도 신맛이라든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하는 거죠. 드셔보시고 보통은 5점, 7점, 9점, 12점 이런 식으로 척도법을 많이 해요. 얘를 해가지고 어느 게 더 나은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매겨주시면은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나와서 그 통계를 가지고
어느 게 더 낫더라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요. 맛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호도예요. 이거는 흔히 하는 기호도 책정이고 어느 게 더 맛있는지는 나올 거예요.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잘 몰라요. 그때는.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풍미가 있어요. 풍미가. 참밀도 풍미가 다를 것 같고요. 발효종 또한 다를 거고요. 재료가 바뀌면요. 그 점에 대해서 뭐가 느껴지지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거기에 기호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해요. 찾고 싶은 게 그거죠. 저희는. 어떤 빵을 먹었을 때 와인처럼 쓴맛, 달콤한 맛이 별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봤을 때는 선택할 때 먹어보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먹어봐서 평가해 놓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발효종 맛은 어디에 어울려? 어떤 야채에 어울린다거나 산도가 있을 거고 새콤함이 있을 거고요. 달콤함이 있을 거고 약간의 풍미 다양한 아로마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와인, 위스키, 커피랑은 다르죠. 질감이 있어가지고. 빵은요 먹으면서 바뀌어요. 그리고 빵이랑 곁들여 먹잖아요. 그럼 싹 바뀌어요.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얹어 먹는 거지. 거기 오일이든 야채든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한도가 싹 사라지고 그 음식과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맛이 창출되거든요. 그런 게 빵이다 보니까 요구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다양하니까요. 조건도 다양하고 작업자도 다양하고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해봤을 때 재미가 있는 거죠. 드셔보시면서 이렇게 책정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재미가 있어야지 소비자 또한 거기에 공감하는 거고 그 노력을 가지고 계속 가야지 커지는 거죠. 소비가. 다양성 때문에. 노력할 수 있다면 이런 게 시작이겠죠. 저희가 오늘 5종류의 산미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산미가 느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밀 같은 경우에는 또 처음에는 약간의 산미가 느껴졌지만 씹을수록 더 산미가 더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밀에 따라서 발효를 시작하게 만드는 이스트나 발효종에 따라서 맛과 향미와 풍미가 너무 달라질 수 있는구나를 저희가 아주 직접 체험하게 됐죠. 제가 지금 먹었던 것 중에서는 경기 참밀이 저는 기회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가장 텍스처나 아니면 풍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졌고 과일 향미 같은 거, 베리 향 같은 거 그 차이를 느끼게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떤 요리를 할지 아니면 빵이랑 어떤 것을 곁들여 먹을지에 따라서 발효종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참밀일지를 선택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분소의 재분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에 따라서 식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풍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향미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글루텐 형성이나 이런 텍스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토종밀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밀의 맛 그리고 좋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르게 특성 있게 맛있는 맛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드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맛들, 더 다채로운 맛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아주 그걸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재분의 어떤 방법이나 그다음에 뭐 발효종 이스트의 어떤 차이들 그런 것에서 오는 그 다양한 견과류의 맛들, 또 뭐 흙의 맛, 때로는 뭐 에스프레소 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러스틱한 어떤 그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통밀의 어떤 맛, 그 흙맛 그런 것이 훨씬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발효종을 넣었다라는 게 이제 어떤 화학적 이스트보단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발효종에서 오는 어떤 그 신맛의 어떤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밀가루 본연의 맛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많이 지배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보통 빵을 만드는 어떤 재료로서의 어떤 밀가루를 생각을 하면 그게 식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농사에서 오는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 그런 연결성들을 바라보는 지점들이 우리 참밀에 대한 어떤 애정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참밀은 오늘 처음
만나보는 거라 저한테 좀 놀라웠던 건 같은 품종인데 어느 지역에서 재배를 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다른 게 제분도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르고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달랐던 게 양평 참밀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딱 맞자마자 카카오 향 같은 게 나더라고요. 먹기 전에 딱 저한테는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빵에서 잘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카카오의 약간 씁쓸함도 좀 남고 그 향 자체도 되게 좋고 그래서 양평이 되게 기억에 남았고 남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풀향이나 쑥향 같은 게 좀 강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른 게 좀 신기했어요. 참미를 즉각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과정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우리밀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밀을 쓰지만 뭐 여러 가지 품종을 비교해 보거나 뭐 어느 지역이 다르다거나 그렇게 농가밀을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밀을 사용할 때 그런 농가별로 비교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작업할 때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일단 준비하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 모든 종류의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어쨌든 기술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매번 같은 걸 반복하고 그게 얼마나 팔리느냐에 집중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뭔가 정말 가장 기본, 빵의 기본인 밀의 특성에 대해서 맛도 보고 같이 옆에 앉은 사람이랑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되게 환기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